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워홈이 오늘 임시주총을 열고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를 선임했습니다. 현재 아워홈을 이끌던 막내 구지은 부회장은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을 확대하고 있는데 개나 고양이를 케이지 안에 넣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좌석에 같이 탑승하는 식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부실 채권 잔액이 계속 늘어 올해 1분기 기준 1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9천억 원 늘었고 부실 채권 비율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당국이 은행 건정성 관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아워홈은 회사 경영권을 놓고 오너 2세 남매 간의 질긴 싸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열린 임시주총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사내 이사가 선임되면서 현재 아워홈을 이끌던 막내 구지은 부회장은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아워홈을 이끌어오던 구지은 부회장이 6월 3일을 끝으로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아워홈은 서울 마곡에 있는 본사에서 신임 사내이사 선임, 자사주 매입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총에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낸 자신의 장남 구재모 씨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통과됐고 전 중국 남경법인장 황강일 씨의 사내이사 선임건과 본인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아워홈 사내이사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장남과 구 전 부회장의 여동생 구미연 씨, 그의 남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 3사람으로 꾸려졌습니다. 구지은 부회장 측 역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습니다. 아워홈은 고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인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 장녀 구미연 씨, 차녀 구명진 씨, 막내 구지은 부회장이 총 98.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녀 구미연 씨가 오빠와 연대하면서 구 전 부회장은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승기를 쥐게 됐습니다. 주총 전날인 어제 장녀 구미연 씨는 서한을 통해 구 전 부회장 편에 서겠다고 통보한 바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때 구미연 씨는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의사도 함께 비쳤는데 구 전 부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아워홈 매각을 검토해온 만큼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지은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언니 구미연 씨에게 1,200억 원대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법적 분쟁이 있을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앞서 2021년 세자매는 주총 의결권을 통일해 행사한다는 공동 매각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아워홈 노동조합은 구 전 부회장 측의 이사회 장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주주 오너들은 사익을 도모하고자 지분 매개로 손을 잡고 고용 불안을 조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불안을 야기시키다면 아홉 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회사 측은 구지훈 부회장 임기가 내달 3일 종료되는 만큼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 이사회는 내달 3, 4일 중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가구에 이르는데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역시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99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3.4% 오른 총 9,459가구입니다.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미분양 가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건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실수요 중심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이 되면서 서울과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이나 외곽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3,000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인 곳은 경남, 대구, 전남, 경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향후 발생할 양도차익이나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닌 단순히 보유주택 수에서만 빠지는 대책으로는 시장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항공업계도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를 케이지 안에 넣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좌석에 같이 탑승하는 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주인 옆에 앉아 간식을 먹기도 하고 마사지를 받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공사 미국 바크에어에 탑승한 반려견들의 모습입니다. 바크에어는 지난 23일 뉴욕발 로스앤젤레스행 첫 비행에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항공업계가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위탁 수화물로 따로 운송되거나 수화물 이동 가방에 들어간 채 좌석 아래 공간에만 탑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좌석에도 탑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주항공은 LG U+와 함께 국내 첫 반려견 전용 항공기 포동 전용기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1차 운항 당시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포동 전용기는 1차 운항의 인기에 힘입어 다음 달 김포발 제주행 2차 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 티펫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유선, 현장 신청을 통해 반려견뿐만 아니라 고양이, 새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반려동물 운송 가능 무게는 9kg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커 중형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이름이 적힌 전용 탑승권도 제공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나 고양이처럼 대중적인 반려견을 중심으로 항공업계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은 니치 마켓이라고 틈새 시장은 충분히 있고 이미 증명이 됐다고 봐야죠.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유기동물 입양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관내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편도 운송 비용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부실채권 잔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은행 건정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 금융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 1분기 은행권 부채채권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1분기 은행권의 부실채권 총 규모는 13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 5천억 원 비교했을 때 9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13조 원을 넘어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부실채권 비율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1분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도 전분기 대비 올랐는데 올해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5%로 전분기 말 0.47%보다 0.03%포인트 올랐고 전년 동기랑 대비하면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1분기 부채채권 규모를 늘어나게 한 이 주요 원인이 어떤 것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부실채권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기업 여신이 견인 역할을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부실채권 부문별로 좀 보면 기업 여신만 10조 7천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계 여신이 2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신용카드 채권이 2천억 원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에 국한해서 이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만 살펴봐도 이 기업 여신 신규 부실 수준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신규 부실 채권이 4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이 중 3조 1천억 원이 기업 여신 신규 부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실 채권을 빠르게 정리해야지 은행권도 이 건정성 관리가 좀 될 텐데 이 부담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부실 채권을 사실 빠르게 정리해야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도 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일단 정리 규모를 살펴봤을 때 3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전분기에는 4조 7천억 원으로 이제 부실 채권이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더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리 형태별로 좀 보면은 대손상각이 9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매각이 1조 4천억 원, 그리고 담보 처분을 통한 이제 여신 회수가 8천억 원, 그리고 여신 정상화가 4천억 원 등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 정리가 이제 예년 수준만큼 못한 것도 올해 1분기에 부실채권 증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부실채권의 증가 추이를 봤을 때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은행 건전성 리스크 확산입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올해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권의 이제 건전성 관리에 더욱 고삐를 쥐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은행의 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이 부실채권을 시장에 던져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까지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쌓은 대손충당금 잔액을 좀 살펴봤을 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27조 2천억 원입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5천억 원 증가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03.1%로 전분기 말 대비 10.9%포인트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1분기 은행 지주사 그리고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직접적 영향은 이제 홍콩 HGS ELS 자율 배상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인데 이에 따라 이제 은행은 순이익이 감소하고 위험 가중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BIS 총자본 비율은 전분기 대비 이제 0.1%포인트 하락한 15.57%로 집계가 됐고요. BIS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 12.93%, 기본 자본 비율은 14.26%로 모두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 조정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 부실 채권을 상각과 매각 등을 통해서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자라고 주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이현아 기자와 함께 올해 1분기 부실채권 규모와 건정성 관리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14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흑자에 성공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이자이익이 1,7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예대율 개선과 여신 규모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신 규모는 13조 8,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9% 늘었고 수신 규모는 28조 3,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시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 올해 1분기까지 9,560억 원으로 집계돼 실적 견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자 마진은 2.49%로 전년 동기 대비 0.79%포인트 상승했고 이용자 규모는 986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6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인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 TV 출하량은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수요 둔화, 원재료 비용 증가로 인한 할인 프로모션 감소,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재고 축적, 소형 TV 수요 감소 등의 영향 탓입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삼성전자가 16%로 처음 인도 TV 시장 1위를 차지했고 이어 LG전자가 1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중국 브랜드 출하량이 30% 줄어든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출하량은 각각 40%, 43% 늘며 성과를 냈습니다. 인도 TV 시장에서 프리미엄 TV와 대형 TV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인도 시장에서 55인치 이상 대형 TV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23% 늘었고 QLED 스마트 TV 출하량은 182% 증가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의 적격 비용, 즉 가맹점 수수료의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면서 적격 비용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적격 비용 산정 제도 도입으로 카드업계의 건정성이 악화하고 있고 결제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규제로 업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어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반대했습니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말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의 마진율을 더해 3년 주기로 재산정합니다. 학회는 현행 제도가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려 카드론 공급 증가에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격제도 재산정제도는 지금까지 4차례 수수료 조정을 했지만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상향 조정된 적은 없습니다. 학회는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기 시작했고 2021년 재산정 때는 연간 1조 4천억 원 규모로 감소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에서 수익이 줄자 보전 차원에서 카드 대출이 연평균 7%가량 늘었는데 카드사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조달 비용 상승과 함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어 대손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우려합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경우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높은 운용금리로 인한 자산 부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주용 학회장은 결제시장에서 적격비용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결제 사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와 배달앱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심지어 배달앱의 경우 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27%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서 학회장은 고금리 등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용판매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며 가격 탄력성이 높은 개인 회원의 연회 비율 인상과 연동하는 등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위클리비즈 황희윤입니다. 주량이 약해 회식 자리에서 고민하던 분들, 맥주를 마시고 싶지만 취할까봐 걱정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알코올 없는 맥주를 식당에서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돼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비맥주 관계자는
최근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며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로 인기를 얻고 있었던 비알코올 음료가 이젠 회식 같은 상황에서도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술이 약해 회식이 스트레스였던 분들, 이제 모두와 부담 없이 건배하세요. 이제부터 우체국 소포 내용물을 수령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송인이 접수한 소포 안의 내용물 사진을 수취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의 주요 134곳에서 시작해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발송인이 소포를 접수하면서 이용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중고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거래를 약속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내주는 중고 사기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이네요. 아이돌 굿즈,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하고자 할 때 찾는 팝업 스토어. 최근 팝업 스토어가 MZ세대 사이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팝업 매장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서울 시내 팝업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 판매 매장 18곳에서 상당수의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미만 운영 영업장소에서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14일 이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개 매장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반환 제품 훼손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규정상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지만 2개 매장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두기도 했습니다. 입장 예약과 관련해서도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는데요. 팝업 매장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충주 사과가 약 1.29달러, 한국 돈으로 약 1,750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선 얼마 전까지 한 개에 10,000원까지도 하던 사과가 어떻게 미국에선 그렇게 싸게 팔리냐며 분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충주시청 홍보담당관은 충주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패러디하며 상황을 재치 있게 해명했습니다. 충주 사과가 미국에서 이처럼 싼 이유는 바로 납품 가격을 고정한 계약 재배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충주맨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상복 충북 원예농협 유통사업본부장은 미국 수출용 사과는 품질 관리를 위해 100% 계약 재배 중이라면서 지난해 계약 당시 가격으로 지난 1월에 수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해명으로 내수 소비자 차별 논란은 사그러진 분위기입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